그날 밤, 한 청년이 우연히 들어간 곳은 사람들이 피하는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의 뼈, 그리고 뒤통수가 뚫린 해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져온 단서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려준 사람의 집에서 칼이 그의 목에 닿고 그 집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청년은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며 조용히 이야기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이지요. 깊은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싼 골짜기 안에 사람 수십 호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기울어진 토담 아래에 20살 먹은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름을 서하진이라 했습니다. 하진이 그 마을에 처음 나타난 것은 10서너 살 무렵이었습니다. 누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겨울 장이 서는 날 마을 어귀에 쭈그려 앉아있는 아이를 누군가 발견했을 뿐이지요. 맨발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만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불길은 늘 가난한 마을부터 삼켰습니다. 하진의 집이 어디 있었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이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이가 있으면 고개를 숙였고 다시 물으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더는 묻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하진에게 집을 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오래전 주인이 떠나 비어있던 헛간 같은 곳이었고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지푸라기만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기서 겨울을 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른 아침이면 마을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그것을 작은 묶음으로 나누어 이 집 저 집 문 앞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가 가져다 놓은 것이니 꺼림칙하다 여기는 이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이는 변함없이 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비가 오면 젖은 나무를 골라내고 바람이 거세면 더 단단한 가지를 찾아 올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슬며시 나무단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문 앞에 식은 밥 한 덩이를 놓아두었고 또 누군가는 헌 집신 한 켤레를 걸어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그 마을에서 정이 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진은 그를 몰랐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서당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이 느려지곤 했지만 문 안으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면 하진은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끼를 어깨에 올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진이라 불렀습니다. 성을 붙여 부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의 성이 서씨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요. 하진은 여전히 나무를 했고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기색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따금 해 질녘 마을 뒷산 고개에 올라 먼 산 너머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보고 있었는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보고 있었는지, 그것은 하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하나가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높아 이마를 짚을 수가 없었다 합니다. 사흘 뒤에는 그 아이의 어미가 쓰러졌고 닷새가 지나자 옆집에서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왔는지 물을 타고 왔는지 아니면 장을 보러 다녀온 누군가의 옷자락에 묻어왔는지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병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마을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방까지도 산 하나를 넘어야 했고 사람을 보낼 여력이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픈 이가 있는 집에 물을 길어다 놓았고 땔감을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병이 물러날 리는 없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뜸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친척이 있는 고을로, 어떤 이는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도 있었고 돌아보지 않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떠날 곳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아직 알아놓은 노인 하나가 남아 있어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는 그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입술에 적셔주었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사흘 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는 마을 뒤편 양지 바른 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도끼자루로 흙을 찢고 손으로 파내고 해가 기울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봉분을 만들고 나서도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지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때 묻은 작은 도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도끼는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 건네준 것이었는데 누가 주었는지는 이미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잡이가 손바닥에 익어 내려놓으면 오히려 손이 허전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고개 위에서 한 번쯤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혹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그 마을에는 지켜보는 사람이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발걸음에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디로 오라고 부르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만 멈추면 죽을 것 같아서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어떤 우연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 산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청년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걸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안고 기울어지는 햇살 아래로 느리고 고단한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며칠이었는지 하지는 세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걸었고 해가 지면 나무 아래에 등을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추위에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 걸었습니다. 먹을 것은 산길 옆에 난 풀뿌리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이틀째부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은 어느 순간부터 무뎌졌습니다. 대신 다리가 무거워졌고 눈앞이 가끔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전에 보였던 기색과 같았습니다. 다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나무들은 더 빽빽해졌습니다. 사람의 자취라고는 찾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만 간간히 젖은 흙 위에 찍혀 있었고 그 위로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 고개 하나를 넘었을 때 시야가 트이며 작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골짜기 한가운데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줄기가 사람 두어 명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었고 가지는 사방으로 넓게 퍼져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철이었지만 열매는 아직 달리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은빛으로 뒤집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진은 그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고 그대로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도끼를 옆에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눈을 감으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눈꺼풀 위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까치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너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소리려니 했습니다. 산에서 지내온 세월이 긴 하진이었으니 짐승의 소리쯤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가 울면 다른 한 마리가 받았고 그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또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혹은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운 울음이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그 소리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고 며칠을 걸은 몸이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요. 그는 옆에 있던 주먹만 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대단한 힘을 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쫓아버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돌은 가지 사이를 스치며 올라갔고 잎사귀 몇 장을 떨구며 떨어졌습니다. 까치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가지에서 미끄러졌고 어정쩡하게 허공을 휘저으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친 것인지 놀란 것인지 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까치가 땅 위에서 한쪽 날개를 끌며 뒤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해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까이 가면 놀라서 날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발 다가가자 까치는 뒤로 물러났고 두 발 다가가자 더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까치를 쫓듯 몇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발밑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풀과 덩굴이 덮고 있어 보이지 않았던 구멍이었습니다. 하진의 발이 허공을 디뎠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손이 허우적거렸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등이 바닥에 부딪힐 때의 충격은 온몸에 퍼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하진은 젖은 흙냄새 사이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우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가 버려진 우물이었는지 돌로 쌓아올린 벽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과 흙이 뒤섞여 쌓여 있었습니다. 깊이는 사람 키의 2배쯤 되었을까요? 올라갈 수 없는 깊이는 아니었지만 당장은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한쪽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매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그 형체를 더듬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것이 여러 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이 둥글게 마디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뼈였습니다.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숨도 멈추었습니다. 어둑한 우물 바닥에서 그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손이 있었고 팔이 있었고 그 너머에 사람 하나가 누워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살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뼈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자락이었을 천 조각이 뼈 사이사이에 엉겨 붙어 있었고 그것마저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나무꾼이었습니다. 학문을 배운 적 없고 세상 이치를 논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이 자연사했을 때의 모양과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당했을 때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해골을 살폈습니다. 앞에서는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손을 돌렸을 때 손가락이 빈 곳을 만졌습니다. 구멍이었습니다. 크고 깊은 구멍이 뒤통수에 나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떨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내리쳤을 때 생기는 형태였습니다. 하진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 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물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 들려왔고 까치 울음은 이미 멈춘 뒤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이곳에 넣었습니다. 풀과 덩굴로 덮어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이 어두운 바닥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그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이 없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이 오래도록 혼자였던 사람. 이 뼈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뼈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이었습니다. 나무를 팰 때와는 전혀 다른 느리고 가벼운 손놀림이었습니다. 부서질까 두려운 것을 다루듯 한 조각 한 조각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때 뼈 아래 깔려있던 낡은 천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한때는 곱고 매끄러웠을 천이 이제는 빛을 잃고 바스러지기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의 입구는 끈으로 여며져 있었고 하진이 조심스럽게 끈을 풀자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과 작은 은반지 하나. 반지는 가늘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고 다만 안쪽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듯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을 들여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종이 위의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을 쓴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려 했던 말이 이 종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이 어두운 우물 바닥에서 뼈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반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자신의 품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우물 밖으로 올라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무너진 돌벽 틈에 발을 디디고 손가락이 벗겨지도록 벽을 잡아가며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까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우물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한 사람의 마지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주머니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것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비단과 차가운 은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글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품에 이제 한 가지가 생긴 것이지요. 풀어야 할 것. 하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목적지는 없었지만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종이 위에 글씨를 읽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등 뒤로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글씨를 읽어줄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두려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산을 내려오는 데만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 떨어질 때 부딪힌 등이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고 며칠째 비어있는 속은 이제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채로 몸 전체가 느리게 가라앉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진은 걸었습니다. 품속에 비단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이 끝나고 넓은 길이 나타났을 때 하진은 처음으로 사람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 마른 흙 위에 찍혀 있었고 그 자국을 따라가자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였습니다. 큰 장은 아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곡식을 파는 이 옹기를 늘어놓은 이 집신을 엮어 쌓아둔 이가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하진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인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장터 한쪽 그늘에 서서 한동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먼저 입을 여는 일이 드물었고 그마저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서는 쪽이었습니다. 장터의 소란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해가 한 뼘쯤 기울었을 때 장터 끝자락에서 한 사내가 좌판을 거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깨끗한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었고 좌판 위에는 약재며 포목이며 여러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물건을 보자기에 싸는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도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진은 그 사내를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장터의 여러 사람 중에서 그나마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차림에 여러 물건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 그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한 발 다가갔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품속의 주머니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바스러질 듯한 비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우물 바닥에 어둠이 떠올랐고 뒤통수에 뚫린 구멍이 떠올랐고 전해지지 못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하진은 걸어갔습니다. 사내 앞에 서자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진의 행색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때 묻은 옷, 흙이 묻은 손, 며칠은 굶은 듯한 얼굴. 사내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지만 곧 처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내가 박도윤이었습니다. 하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말하지 않았던 목이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그 안에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릴까봐 혹은 부서질까봐 손끝에 힘을 주면서도 너무 세게 쥐지 않으려 애쓰는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진 종이 위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흐릿해진 먹글씨를 읽는 듯 눈이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로구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청년이 누이에게 보낸 편지인 듯하다.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장사를 나선 청년이 먼 고을에서 누이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장사가 마무리되어 가니 곧 돌아가겠다는 말, 돌아가면 누이가 좋아하는 떡을 사가겠다는 말, 몸 건강히 지내라는 당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안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누이에게 떡을 사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종이 위의 글씨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 말은 수년 동안 어두운 우물 바닥에서 뼈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내용을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귀로만 듣는 것이니 놓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에게 닿지 못한 말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읽기를 마쳤습니다. 종이를 접어 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자연스러웠고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접어 돌려주는 그 찰나 그의 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도 빠른 숨결 하나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옆으로 흔들렸다가 곧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전과 다름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종이를 건네주었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우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발견했다고, 사람의 뼈와 함께 있었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구나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좌판 위에 남은 떡 한 조각을 건네며 배가 고프면 이것이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진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그 한순간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눈의 흔들림. 그를 모르는 대신 하진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러준 감각이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 그 짐승의 크기를 가늠하고 나뭇가지 꺾인 방향만 보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었지만 눈은 쉽게 속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린 것은 편지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내용이 슬프거나 놀라운 것이었다면 읽는 도중에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흔들린 것은 읽기를 마친 뒤 종이를 접어 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혹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듯한 산속에서 짐승의 기척을 느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진은 떡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길 조심하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진은 장터를 벗어나 길을 걸었습니다. 떡을 씹으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볼 때마다 장터는 점점 멀어졌고 도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의 흔들림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놀란 것일까? 평범한 편지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누이에게 보내는 평범한 안부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놀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보는 죽은 사람의 편지에 눈빛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스친 순간 하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터 뒤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하진의 발밑까지 뻗어 있었고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그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하진은 품속의 주머니를 다시 만졌습니다. 비단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안의 은반지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도윤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지친 몸이 만들어낸 헛된 감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자란 사람의 감각은 대개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냄새가 나면 그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다시 걸었습니다. 해는 점점 낮아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마을과 마을 사이의 빈 들판을 지나고 있었고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빗줄기였습니다. 이마에 한 방울, 손등에 한 방울. 하지만 금세 굵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하진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였고 가까운 곳에 지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이 무겁게 젖어들었고 도끼를 쥔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발밑에 흙이 진흙으로 변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빠졌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 우물에서의 충격,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하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진흙 위에 쓰러지면서 하진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품속의 주머니를 손으로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젖지 않도록, 편지가 번지지 않도록 몸을 웅크려 품을 감쌌습니다. 빗소리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하진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도 아닌 오직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진이 처음 본 것은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를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 어떤 사람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는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석가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하진은 한동안 그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뜬 것인지 꿈속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등 아래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다는 것을 느꼈고 목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덮여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진흙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약재를 다리는 듯한 쓰고 묵직한 냄새가 천천히 코끝에 닿았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벽에는 한지가 깔끔하게 발라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약재가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사이로 말린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 묶여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로 위에서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화로 곁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곧았지만 세월의 무게가 실린 어깨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상투 밑으로 드문드문 흘러내려 있었고 손은 크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약탕기 뚜껑을 살짝 들어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덮고 화로의 불을 조절하는 손놀림이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려 하진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은 깊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아 바닥에 눌러붙은 듯한 눈이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래전에 울음을 그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살고 싶으면 정신을 붙잡게.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버텨야 한다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울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서 물이 나와 볼을 타고 이부자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걸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따뜻한 방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저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탕기에서 국물을 떠 사발에 담았고 그것을 하진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로 앞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한정우였습니다. 마을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고을에서까지 약재를 구하러 오는 이가 있을 만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몇 해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장사를 배우겠다며 집을 떠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보내 수소문도 했지만 아들의 행방을 아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 일 이후로 말이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약재상은 여전히 운영했지만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하진을 데려온 것은 비가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이웃 마을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수레를 몰고 지늘길을 지나는데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칠 뻔했습니다. 어둡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흙 위에 웅크린 것이 사람인지 보따리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에 젖은 청년이 품을 움켜쥔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우는 청년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비를 맞고 밤을 새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진은 정우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진이 약사발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뜨거워지면서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발을 내려놓으며 하진은 문득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형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종이가 걱정이었습니다. 빗물에 먹이 번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펼쳤을 때 글씨는 흐려져 있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진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읽을 수 없는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한 번 들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말, 누이에게 떡을 사가겠다는 말. 그 평범한 문장들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종이 위에, 이 비단 주머니 안에, 그리고 저 어두운 우물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화로 너머에서 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것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이것을 꺼내도 되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고 품속에 넣었습니다.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은 이틀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기도 했고 잠에 빠졌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마다 약사발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정우는 늘 화로 앞이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말 없이 약을 다리고 큰 말 없이 사발을 놓아두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진이 스스로 몸을 일으켰을 때 처음으로 집안의 다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재상은 안채와 바깥채가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안채에서 정우가 기거하고 약을 다렸고 바깥채에는 약재 창고와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하진보다 대여섯은 위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얼굴이 길었습니다. 눈이 가늘고 깊었는데 웃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눈이었습니다. 걸음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루를 밟는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도 희미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내 조수일세. 사내가 하진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인사라 하기에는 가볍고 무시라 하기에는 정중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사내가 윤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은 정우의 약재상에서 일하며 바깥채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일을 돕고 이따금 먼 고을까지 약재를 구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언제부터 이 사내를 두었는지 마을 사람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있었고 그 뒤로 계속 있었습니다. 하진은 태석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산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짐승이 가까이 있을 때, 풀숲 너머에서 눈이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그 순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 공손했고 하진에게도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고 정우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침, 혼잣말,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사람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 공간은 소리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태석이 있는 공간은 그가 없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하진은 그것이 신경 쓰였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얹혀 지내는 몸이었습니다. 정우가 아니었으면 길가에서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하진은 정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급한 갈 곳이 있는가?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로 앞에 빈 사발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하진은 알아들었습니다. 하진은 그날부터 정우의 집에 머물며 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해왔고 물을 길었고 약재 창고를 정리하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정우는 하진이 일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고 하진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적었지만 불편하지 않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진은 태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지붕 아래에서 지내다 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낮에는 성실했습니다. 정우의 지시에 따라 약재를 다듬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달라졌습니다.
바깥채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이따금 마당을 가로질러 담 너머로 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인지 누구를 만나는 것인지 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석이 정우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태석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살짝 닫히고 시선이 정우의 어깨 너머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품속의 비단 주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물 속의 뼈, 뒤통수의 구멍, 전해지지 못한 편지, 그리고 장터에서 만난 상인의 흔들린 눈. 이것들이 하나하나 따로 떠올랐다가 어느 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진은 밤마다 마루 끝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따뜻한 지붕 아래의 약재 냄새 사이에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내의 그림자 속에. 하진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알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몸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진이 정우의 집에 머문 지 열흘쯤 되던 밤에 일어났습니다. 낮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뒷산에서 나무를 해왔고 정우는 찾아온 손님에게 약재를 지어주었고 태석은 창고에서 약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 저녁을 먹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며칠째 되풀이되는 하루였습니다. 하진은 안채 끝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빈 방이었는데 정우가 이부자리를 깔아준 곳이었습니다. 창 하나가 마당을 향해 나 있었고 밤이면 바깥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태석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하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밤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소리가 끼어들면 곧바로 눈이 떠지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리 때문에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척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진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바깥채에서 나와 담 쪽으로 걸어가는 기척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는 아니었지만 이따금 태석이 밤에 나가는 것을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물을 일이 아니었고 물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태석의 발소리가 담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채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장독대와 낮은 울타리가 있을 뿐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진은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태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밖에서 누군가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부자리 위에 누운 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말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지는 사이사이 몇 마디가 하진의 귀에 닿았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일만 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다. 하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떠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다른 말들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문장만은 또렷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담고 있던 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시키는 말이었고 그 대가를 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 태석이 말한 이 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기거하는 바깥채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우의 약재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마디가 더 오갔지만 목소리가 더 낮아져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 너머의 인기척이 사라졌고 태석의 발소리가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바깥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진은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느리게. 우물 속의 뼈가 떠올랐습니다. 뒤통수에 뚫린 구멍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내리쳤을 때 생기는 상처. 그 뼈의 주인은 장사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누이에게 편지를 쓴 청년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은반지가 떠올랐습니다.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장사를 함께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먼 고을까지 가서 장사를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나서고 함께 물건을 팔고 함께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함께 길을 나섰던 사람. 장터에서 만난 상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윤. 편지를 읽어주던 온화한 얼굴. 그리고 종이를 접어 돌려줄 때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던 눈. 그리고 지금 이 지붕 아래에서 밤마다 누군가를 만나는 사내. 태석. 정우의 조수.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내. 정우의 등 뒤에서 가늘어지던 눈. 그 일만 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다. 하진의 머릿속에서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함께 하던 청년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머리를 내리치고 우물에 넣고 풀과 덩굴로 덮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신분과 재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하진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발자국을 모아 짐승의 경로를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진 가지의 방향, 풀이 눌린 형태, 흙에 남은 자국. 그런 것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나무꾼의 눈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 속의 뼈, 뒤통수의 상처, 편지, 상인의 반응, 그리고 태석의 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자리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석이 지금 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집이었습니다. 약재상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노인의 재산이었습니다. 태석은 과거에 함께 장사하던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이제는 정우의 것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수라는 이름 아래에서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비단과 얇은 종이와 작은 은반지의 무게. 그것은 한 사람의 마지막이 남긴 무게였습니다. 정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치려 하고 있는지 이 조용한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약을 다리고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진은 비단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관청이었습니다. 마을에 관청이 있다는 것은 며칠 전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현감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진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바깥의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이미 잠든 듯 했습니다. 정우의 방에서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동이 트자 하진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태석이 바깥에서 나와 창고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우에게 나무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하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 쪽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이 아닌 관청이 있는 쪽으로. 관청에 도착한 것은 해가 한 뼘 올랐을 때였습니다. 하진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청이라는 곳은 그에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올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전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하진이 사정을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던 얼굴이 점점 미심쩍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진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때 묻은 옷, 거친 손, 그를 모르는 나무꾼. 우물에서 뼈를 보았다고. 예.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어찌 아느냐? 뒤통수에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맞는지 어찌 알겠느냐? 짐승의 뼈일 수도 있고 오래전 굶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진은 더 말하려 했습니다. 편지 이야기, 태석의 밤중 대화, 정우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하지만 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무의 결은 읽을 수 있었지만 사람 앞에서 조리 있게 말을 엮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뒤섞였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아전들의 눈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이 나무꾼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뼈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태석의 대화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떠돌이 나무꾼의 말을 믿어줄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청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그 사람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났던 얼굴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 눈가에 잔주름, 깨끗한 차림. 포목과 약재를 늘어놓고 좌판을 거두던 그 사내. 편지를 읽어주었던 그 사내.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보았을 때의 상인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현감 나으리. 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하진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터에서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이 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새로 부임한 현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상인의 행색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부임 전 고을의 사정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장을 돌고 이야기를 듣고 고을의 분위기를 읽는 것. 새로 부임하는 관리가 간혹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터에서 하진이 내민 편지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이 왜 흔들렸는지 이제 하진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편지 자체가 품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관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편지와 그 비단 주머니와 그 우물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윤은 장터에서 이미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직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도윤이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아라. 하진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관청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진이 말을 더듬을 때도 순서가 뒤바뀔 때도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옆에 서서 기록을 했고 관청 안은 붓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하진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까치를 쫓은 일, 우물에 떨어진 일, 바닥에서 손끝에 닿은 차가운 뼈, 뒤통수에 뚫려 있던 구멍, 낡은 옷 속에서 나온 비단 주머니, 그 안에 편지와 은반지. 장터에서 상인에게 편지를 읽어달라 부탁한 일, 그리고 그 상인의 눈이 흔들렸던 짧은 순간. 그 다음으로 정우의 집에서 지낸 날들을 말했습니다. 태석이라는 산에 소리 없는 발소리, 밤마다 담 너머로 나가던 기차. 그리고 며칠 전밤 안채 뒤쪽에서 들은 말. 그 일만 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다. 하진이 그 문장을 말했을 때 도윤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장터에서의 그 흔들림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저울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진이 말을 마쳤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은 채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전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청 안에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를 보자. 하진은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폈습니다. 비단의 질을 손가락으로 더듬었고 은반지를 빛에 비추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장터에서 읽었을 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가며 편지를 내려놓은 도윤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표정이 없다는 것은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안에 있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도윤은 아전을 불렀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지시했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또 한 명의 아전이 불려왔고 다시 몇 마디가 오간 뒤 그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하진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너는 이곳에 있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일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에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관청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 오갔고 마당에서는 아전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관청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과 군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도록 도윤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관청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의 말을, 떠돌이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도윤이 직접 나섰습니다.
관복이 아닌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상인의 차림이었습니다. 군사 대여섯이 그 뒤를 따랐고 모두 소리 없이 관청을 나섰습니다. 하진도 함께 갔습니다. 도윤이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집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하진뿐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길이었습니다. 달이 얇게 걸려 있었고 길은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일행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흙 위에 낮게 깔렸고 이따금 풀을 밟는 바스락거림이 섞였습니다. 하진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도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도윤이 일행을 멈추었습니다. 손짓으로 군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집 앞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뒤쪽으로. 담을 넘지 말고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진과 도윤 그리고 군사 둘만 정우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집 안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희미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바깥에는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각에 태석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진의 목덜미가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이 하진의 어깨를 한번 짚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볍게 한 번. 그것이 괜찮다는 뜻인지 조심하라는 뜻인지 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의 무게가 잠깐 느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곧이어 사람의 신음이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안채의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보인 것은 이러했습니다. 정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몸을 웅크린 채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태석의 손에는 무거운 돌절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재를 빻을 때 쓰는 묵직한 돌이었습니다. 태석이 문 쪽을 보았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는 그의 얼굴에 한순간 여러 가지가 스쳤습니다. 놀람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체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일을 맞닥뜨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라 여겼던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절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석은 몸을 돌려 뒤쪽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석은 마당 한가운데서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고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태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발버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하진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 턱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눈이 하진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인지, 왜 태석이 마당에 끌려나가고 있는 것인지. 하진은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뒤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석은 관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알려준 우물의 위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감나무 아래의 우물에서 뼈를 수습해 왔습니다. 관청의 검시관이 뼈를 살폈고
뒤통수의 상처가 둔기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진이 본 것과 같았습니다. 편지와 은반지도 조사되었습니다.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진이 어둠 속에서 알아볼 수 없었던 그 글씨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으로 수소문을 시켰고 며칠 뒤 이웃 고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수년 전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누이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누이는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은반지의 이름은 그 청년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사흘째 되는 날 입을 열었습니다. 뼈가 관청으로 옮겨지고 은반지의 주인이 밝혀지고 증거가 하나하나 쌓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청년과 함께 장사를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먼 고을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청년이 가진 물건과 돈이 탐이 났습니다. 산길에서 청년이 앞서 걸을 때 뒤에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우물에 넣고 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 이름을 바꾸고 떠돌다가 정우의 약재상의 조수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의 재산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수로 일하며 천천히 신뢰를 쌓고 때가 되면 이 집과 약재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밤 하진이 들었던 말은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담 너머에 누군가와 짜고 정우를 해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진이 관청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도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정우는 돌절구에 맞아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물 속의 청년처럼 태석은 관청에 갇혔습니다. 정우의 이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돌절구가 빗맞은 것이었습니다. 태석이 내리치려던 순간 군사들이 문을 연 것이 간발의 차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을 때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곁에 두고 밥을 먹이고 일을 맡겼던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 그것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가 가장 오래 침묵한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속의 청년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청년, 누이에게 편지를 쓴 청년,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돌아가지 못한 청년, 정우에게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배우겠다며 집을 떠난 아들, 소식이 끊긴 아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아들. 정우는 우물 속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오랫동안. 하진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이마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관청에서는 태석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깥에 사람이 없어졌으니 더 고요해진 것이었지만 그 고요의 결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무언가가 숨어있는 고요였다면 이제는 비어있는 고요였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정우의 집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해왔고 물을 길었고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태석은 잡혔고 정우는 안전했고 자신은 여전히 갈 곳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말을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가라는 말도 있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약을 다리고 마루에 앉고 화로 앞에서 불을 조절했습니다.
하진이 해온 나무를 받아들이고 길어온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나서였습니다. 정우가 마루에 앉아 있었고 하진은 마당에서 도끼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 몇 장이 마당을 굴러갔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느냐. 하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우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하진에게 하는 것인지 혹은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진에게 닿았습니다. 떠돌이에게 갈 곳 없는 사람에게 성조차 제대로 불러주는 이 없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곁에 있어달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끼를 내려놓고 마루 아래에 앉았습니다. 정우의 옆이 아닌 한 칸 아래, 마루와 마당 사이 그 경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먼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우의 집 마당에 있는 작은 감나무에 열매가 달렸습니다. 크지 않은 나무였지만 해마다 서너 개씩은 열매를 맺는다고 정우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마당을 쓸 때면 그 나무를 한 번씩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정우가 관청에 하진을 데리고 간 것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관복 차림의 도윤은 장터에서 보았던 온화한 상인과는 또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은 같았습니다. 깊고 가만한 눈이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도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양자로 드리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아전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서하진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한하진이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새 이름이 적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그 글씨가 무엇인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먹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난 뒤로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씨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얼굴은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였고 고향이라 부를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하진이라는 이름은 아무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한하진. 정우의 성을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진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우는 아무 말이 없었고 맞은편의 도윤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의 붓이 멈추고 관청 안이 고요해진 뒤에도 하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던 사람에게 돌아갈 곳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와 하진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길 위에 낙엽이 깔려 있었고 밟을 때마다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나뭇잎이 한꺼번에 흩날렸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려왔습니다. 정우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진은 보폭을 줄였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반 발짝 뒤에서 노인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누군가 보았다면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피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잃어버린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고 하진은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침에 약을 다리고 낮에 나무를 하고 저녁에 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진은 그해 겨울이 오기 전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그 감나무가 있는 골짜기까지 며칠을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끼 하나만 들고 떠났던 그 길을 다시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품속에 비단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는 관청의 증거로 넘겼고 편지와 은반지는 이웃 고을의 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년을 기다리다 기다림을 포기한 누이에게 오빠의 마지막 소식이 닿았습니다. 돌아가겠다는 말, 떡을 사가겠다는 말. 전해지지 못했던 그 말이 마침내 닿은 것이었습니다. 누이가 그것을 받고 어떤 얼굴을 했는지 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해졌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산을 넘어 찾아간 곳은 우물이었습니다. 뼈는 이미 관청에서 수습해간 뒤였습니다. 우물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새로 쌓여 있었고 덩굴이 다시 자라나 입구를 반쯤 덮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진은 우물 옆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떨어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손끝에 닿았던 차가운 뼈, 어둠 속에서 더듬었던 손가락의 형체, 뒤통수의 구멍. 그리고 낡은 옷 사이에서 떨어진 비단 주머니. 그 사람의 이름을 하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은반지 안쪽에 새겨져 있던 이름. 도윤이 읽어준 이름. 하진은 그를 몰랐지만 그 이름의 소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우물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가져온 음식을 조금 놓았고 잔에 물을 떠서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잎이 이제는 성기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까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까치는 곧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진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을 던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쳐서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던진 돌이었습니다. 그 돌 때문에 까치가 떨어졌고 까치를 쫓다가 우물에 빠졌고 우물에서 뼈를 만났고 뼈 곁에서 편지를 찾았고 편지를 읽어줄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현감이었고 그리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돌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까치가 울지 않았다면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감나무 아래에서 쉬지 않았다면 까치 울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마을에 열병이 돌지 않았다면 그 산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가 시작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가 이어져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끊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스칠 수 있었던 것들이 스치지 않고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이 놓쳐지지 않아서 하진은 일어섰습니다. 우물 옆에 흙을 손으로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흙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느린 걸음이었고 산길은 여전히 가팔랐습니다. 다만 걸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올 때는 돌아보는 길이었고 갈 때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지붕들이 나지막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정우의 집에서도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약을 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진은 그 연기를 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진은 그 산을 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 감나무의 잎이 무성해질 무렵이면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 골짜기에 이르렀고 우물 곁에 음식을 놓고 물을 떠두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물 바닥의 어둠 속에서 손끝에 닿았던 차가운 뼈만이 둘 사이의 유일한 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해마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가라 한 적도 없었고 도윤이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진 스스로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은 이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진은 오래도록 혼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우물 속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누워있던 사람에게 이제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하진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진이 그 일을 한 이유를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진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해마다 그 길 위에 나무꾼의 발자국이 찍혔고 우물 곁에 음식이 놓였고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떠돌이 나무꾼 서하진. 글 한 줄 읽지 못했지만 우물 속에 묻힌 사람의 사연을 끝내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뼈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단하셨을 것입니다. 깊은 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